누리호가 하늘을 가르던 날, 먼 이국 땅의 한 러시아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으려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한국은 절대 해낼 수 없다고 장담하며 돈만 챙기고 떠났던 사람이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버림받은 고철 덩어리에서 비밀을 캐내고 100번 넘게 터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안 가르쳐주면 스스로 깨우치겠다며 이를 악물었죠. 오늘은 그 러시아 노인의 입을 통해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숨겨진 뒷이야기. 배신과 서름을 딛고 일어선 우리 아버지들의 뜨거운 투혼을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빅토르 안드레이입니다. 올해 72이 되었고 한때는 러시아 우주국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늙은이에 불과하죠.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로켓 전문가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혼란에 빠졌을 때도 우리 우주기술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2004년 어느 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싶다며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조그만 반도 국가가 로켓을 만들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텔레비전을 만든다는 것, 88년에 올림픽을 했다는 것, 그 정도였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우주강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반도체 칩이나 좀 만드는 나라가 로켓이라니. 세상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저런 생각을 하겠나. 하지만 돈은 솔직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바닥이었고 우주국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고 그들은 돈을 주는 거래. 나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진짜 핵심 기술을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저는 기술 고문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창밖 풍경이 참 묘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를 지나면 갑자기 논밭이 펼쳐지고 또 조금 가면 공장 단지가 나타났죠. 부자인지 가난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반도였죠. 거기에 한국이 우주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대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주변은 온통 흙탕물이었고 임시 건물들은 바닷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이게 우주센터라고요?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발사장은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수십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바닷가 언덕에 텐트 같은 건물을 짓고 우주를 꿈꾼다니요. 한국 기술진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구세주라도 되는 양 쳐다봤죠.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켓이라는 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만 틀어져도 공중분해되는 게 로켓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연소 시험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그걸 만들겠다고요? 저는 첫날 밤 숙소에서 모스크바의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 이전은 적당히 껍데기만 보여주고 돈이나 챙겨서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관도 동의했죠. 우리는 한국의 앙까라 로켓의 모형과 기초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그러니까 로켓의 심장에 해당하는 1단 엔진 설계도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지불했지만 우리는 계약서의 빈틈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최소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이건 보안 사항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허가 없이는 공개가 불가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호랑이는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깨우친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눈 속에 있는 도끼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고흥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해가 지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편의점 하나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기술진은 일과가 끝나면 숙소에 모여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고향 얘기, 가족 얘기,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험담을 안주 삼아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에도 한국인들의 연구동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교대 근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왜 저렇게 목숨을 갈아넣는 건지.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근무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처럼 쫓기듯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숙소 뒤편에 작은 소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남자가 쓰레기 더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청소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낮에 회의실에서 봤던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제가 그날 오후에 구겨서 버린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별것 아닌 낙서가 그려져 있었죠. 엔진 배관의 대략적인 스케치, 그것도 아주 대충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구겨진 종이를 마치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가갔죠. 당신 뭐 하는 거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저를 쳐다봤죠. 그의 얼굴이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 빅토르 씨. 안녕하세요. 그는 한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죠. 자존심도 없소?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가 뭘 하겠다는 거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굴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어떤 확신에 찬 웃음이었죠. 빅토르 씨,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 쓰는 하늘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되물었습니다. 빌려 쓰는 하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성을 쏘려면 남의 나라 로켓을 빌려야 해요. 돈을 내고 자리를 얻어서 남의 로켓에 우리 위성을 얻는 거죠. 그건 우리 하늘이 아닙니다. 남의 하늘을 빌려 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제 딸이 자라서 우리 로켓으로 우리 하늘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건가. 쓰레기를 뒤지면서까지 기술을 배우겠다니요. 거지근성도 이런 거지근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케이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화에 기름이 쩔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는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 이 시골 연구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가면 다행이었고 아이들 얼굴은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많았다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했어요. 식당에 가는 대신 컵에 담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한국에서는 그걸 컵라면이라고 부르더군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라면을 후루룩 마시듯 먹고는 바로 칠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칠판에는 수천 번의 공식이 쓰였다 지워졌습니다. 연소 효율, 추력 계산, 냉각 시스템 설계.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려 했습니다. 교과서와 논문만 가지고요. 마치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며 전체 모습을 그려내려는 것 같았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죠. 신경 쓰지 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로켓은 근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만드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도 아무리 쓰레기를 뒤져도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러시아가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5년 안에 따라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15년 뒤에 일어날 기적의 씨앗이 바로 그 순간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쓰레기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메모지를 줍던 그 남자의 눈빛 속에 저는 미래를 보았으면서도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9년이 되었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죠. 나로호는 우리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과 한국이 만든 2단 로켓을 결합한 발사체였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은 러시아 것이고 머리와 팔다리는 한국 것인 셈이었죠. 발사 당일, 저는 발사 통제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그리고 점화.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나로호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처음 몇 분은 완벽했습니다. 일단 로켓,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만든 심장은 제 역할을 훌륭히 해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위성 보호 덮개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위성은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솔직히 내심 안도했습니다. 꺼봐라, 너희는 아직 멀었다. 우리 러시아 로켓은 멀쩡했잖아. 문제는 너희가 만든 부분이었어. 이듬해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발사 후 137초 만에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하늘에 하얀 연기 구름만 남기고 산산조각이 난 거죠.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들끓었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우주 개발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만든 2단 로켓 문제라고 했고 한국은 우리 1단 로켓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진실이 뭐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구세주처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였죠. 당신들이 제대로 기술을 안 알려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2013년 세 번째 시도 끝에 나로호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고 한국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 진짜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요. 로켓의 심장, 가장 중요한 1단 엔진은 여전히 러시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선언한 겁니다. 이름은 누리호.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것을 한국 기술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모스크바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철수하라.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이제 우리 기술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으니 우리가 거기 있을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상했죠. 한국 기술진이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것이라고요. 엔진 핵심 기술을 아직 전수받지 못했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사정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담담했습니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마치 손님을 배웅하듯 아쉬움보다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어느새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10년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죠.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서 돌덩이 같았어요. 평생을 기계와 씨름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빅토르 씨. 이제부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75톤급 액체 엔진을 설계도 한 장 없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한국의 지상 시험용 발사체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GTV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그것은 실제로 날 수 있는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속은 텅 비어 있거나 핵심 부품이 빠져 있는 고철 덩어리였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가 저 멀리 보였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꿈은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들은 저 고철 덩어리를 끌어안고 10년은 울게 될 것이라고요. 로켓의 심장을 만드는 기술, 그건 혼자서는 절대 깨우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해낼 수 없다고요. 그것이 저의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였죠.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저 돈 좀 벌고 온 출장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한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농담처럼 전해주곤 했죠. 한국이 75톤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설친다더라. 미친 짓 아니냐, 하하. 우리는 그 소식을 안주 삼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맨 땅에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외국 논문에 실린 공식, 그리고 우리가 버리고 온 고철 덩어리.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로켓 엔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건인지 아십니까? 75톤급 액체 엔진은 1초에 수백 리터의 연료를 태웁니다. 케로신과 액체 산소가 연소실에서 만나 섭씨 3000도가 넘는 불꽃을 만들어내죠. 그 온도면 철도 녹아내립니다. 엔진이 녹지 않게 하려면 정교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료가 일정하게 들어가려면 터보펌프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소 불안정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엔진 안에서 연료가 탈 때 미세한 진동이 생깁니다. 그 진동이 커지면 엔진 전체가 공명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리죠. 마치 와인잔을 고음으로 깨트리는 것처럼요. 이 현상을 잡지 못하면 로켓은 공중에서 폭탄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 연소 불안정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백 번의 폭발, 그리고 적지 않은 인명피해까지 감수하며 얻어낸 노하우였죠. 한국이 그걸 몇 년 안에 따라잡겠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참혹했어요. 엔진 시험을 하면 터졌습니다. 또 만들면 또 터졌죠. 용접 한 번 잘못하면 연료가 새어나왔고 밸브 하나 잘못 조이면 압력이 폭주했습니다. 한 번은 시험 도중 엔진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험대가 박살났고 주변 시설이 불에 탔다더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달치 작업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였습니다.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포기할 때 포기해야 한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국회에서는 예산을 깎으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차라리 외국 로켓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포기하겠지. 현실을 깨달았을 거야. 로켓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역사와 경험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시절 그들의 삶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갔고 아이들 얼굴은 화상통화로 보는 게 전부였죠.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건강을 잃어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다더군요. 한 번은 시험 실패 후 혼자 연구실에 남아 밤새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수첩에 수천 번 같은 질문을 적었다고 해요.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공식을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죠. 터지면 또 분석하고 또 만들고 또 터지고 그 과정을 10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연구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포기를 모르는 바보들이야. 과학은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라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저 모양이지.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편하게 돈 주고 사면 될 것을.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근성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보다 무서운 생존 본능이었어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짓눌려 살아온 민족의 DNA에 새겨진 목숨을 건 집요함이었죠.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100번 터져도 101번째 도전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죠. 저 미친 사람들이 결국 해낸다는 것을요. 반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그 고철 덩어리, GTV 말입니다. 저는 그게 쓸모없는 껍데기라고 확신했어요. 날 수도 없고 핵심 부품도 빠져있는 빈 깡통이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 껍데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부를 시작했죠. 마치 의대생들이 시체를 해부하듯. 아니 그보다 더 정밀하게요. 나사 하나, 배관 하나, 용접 자국 하나까지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보물을 찾아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소실 내벽에 남아있던 그 으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때 묻은 자국이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그 그을음의 위치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료가 어떤 각도로 분사되었는지, 화염이 어느 방향으로 퍼졌는지, 연소 온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역추적한 겁니다. 배관의 굽어진 각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 배관은 이 각도로 구부러져 있을까? 단순한 공간 문제였을까? 아니면 유체역학적 이유가 있었을까?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탱크의 용접 방식도 분석했더군요. 용접 비드의 폭, 깊이, 간격. 거기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러시아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용접했을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셜록 홈즈가 떠올랐습니다. 홈즈는 담배꽁초 하나, 신발에 묻은 흙 한 줌으로 범인을 잡았죠. 한국 연구원들은 고철 덩어리에 남은 흔적으로 우리의 설계 사상을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우리 물건의 그림자를 보고 깨우쳐버린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본다고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요. 한국 연구원들은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고철에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험하고 그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죠. 특히 연소 불안정 문제가 고비였다고 들었습니다. 엔진이 자꾸 터지는 이유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들은 고속 카메라로 연소실 내부를 촬영하고 음향 센서로 진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조건에서 이런 진동이 생기는구나. 이 진동을 잡으려면 분사기 형상을 바꿔야겠구나. 그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답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쓰레기를 금으로 재련해낸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져버린 것들에서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표절도 아니었어요. 그건 창조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아니 폐허에서 성을 쌓아 올리는 기적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해낸다고요. 이렇게까지 집요한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성공하겠어? 고철 뜯어서 로켓 만든다고? 말도 안 돼. 저의 오만함은 끝까지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저는 모스크바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고 그저 연금으로 살아가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는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 생중계를 띄웠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화면 속 로켓은 아름다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흰색 동체. 우리 러시아 로켓과는 사뭇 다른 세련된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는 멋지게 만들었군. 하지만 속이 문제지. 과연 날 수 있을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점화. 시뻘건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일단 로켓에 장착된 75톤 엔진 4개가 동시에 불을 뿜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엔진 4개를 하나처럼 묶어서 동시에 작동시키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엔진 하나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로켓 전체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거든요. 러시아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로켓은 보란듯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3단 엔진이 조기에 꺼져서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1단의 완벽한 비행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만든 75톤 엔진 4개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환호라기보다는 오열에 가까웠죠.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끗희끗한 백발의 김 연구원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쓰레기통 앞에서 봤던 그 사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졌구나. 내가 졌어. 저들이 해냈어. 좋습니다. 챕터 7로 넘어갑니다. 누리호의 완전한 성공과 빅토르의 인정,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에 대한 경애를 다루겠습니다.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고 한국은 드디어 자력으로 우주에 도달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75톤 엔진은 우리 러시아 것과 대등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부품 수를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했거든요. 후발주자의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2023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발사까지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이제 누리호는 한두 번 운 좋게 날아간 게 아니라 검증된 발사체가 된 거죠. 저는 문득 20년 전 김 연구원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쓰레기를 주워가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도대체 왜? 이제야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주 개발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한국은 오랫동안 눌려 살았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묶이고 기술 통제에 서름을 겪었죠. 남의 로켓을 빌려야만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
그 한이 저 거대한 로켓을 밀어올린 연료였던 겁니다. 우리 러시아는 그들에게 하드웨어를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받고 껍데기 넘겨준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껍데기에 영혼을 채워 넣었습니다. 수천 번의 밤샘과 눈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빚어낸 영혼을요. 붉은 곰이라 불리던 러시아. 우리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더 강했어요. 굶주린 호랑이, 이를 악문 호랑이. 그 호랑이 앞에서 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100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 탐사도 준비 중이라더군요. 누군가는 또 비웃을지 모릅니다. 한국이 달에 간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이 한다면 합니다. 저는 이제 72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는 한국을 얕봤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을 읽지 못했던 것. 쓰레기통 앞에 쭈그리고 앉은 남자를 비웃었던 것. 그 모든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65살 이상 된 남자들, 그 세대는 무서운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손으로 우주를 열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 낡은 다이어리를 덮습니다. 20년 전 고흥에서 썼던 메모들이 빼곡한 이 노트를요. 그리고 창문 너머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국이 있는 방향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나의 오만했던 과거를 사죄하며,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당신들은 승리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신은 훔칠 수 없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전 세계에 던지는 묵직한 출사표입니다. 우리를 얕보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누리호의 그 붉은 불꽃, 그건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등 돌리고 세계가 비웃을 때 묵묵히 밤을 새우며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 기술을 배우려 했던 그 집념. 100번 터져도 101번째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 근성. 저는 그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영상이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